아이고, 대체 왜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늦은 밤 빗줄기는 거세지고 현관문 너머에선 정체 모를 백구의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세상을 등진 제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낡고 초라한 이 집뿐인데 마치 제 집인 양 문을 열라며 울부짖는 저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엾은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백구가 찾아온 그날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온종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슬픈지 하늘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손으로 겨우 밥숟가락을 듭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밥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밥알은 그저 모래알처럼 까끌거리며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웃음꽃을 피우던 식탁이었건만 이제는 저 혼자 지키는 차가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어찌나 즐거운지 요란한 웃음소리가 연신 터져 나오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유리벽에 막힌 것처럼 아득하게만 들려옵니다. 저들은 무엇이 저리도 즐거울까요? 남편이 살아생전 즐겨보던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입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무릎을 탁탁 치며 흥겹게 멜로디를 따라 부르던 당신의 넓은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는 아무리 채널을 돌려봐도 당신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방송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와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림, 그리고 당신이 떠난 그날 이후 약을 갈아주지 않아 멈춰버린 괴종시계의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엔 매미가 울고 가을엔 낙엽이 지고 겨울엔 눈이 내렸습니다. 사계절이 한번 속절없이 바뀌는 동안 제 시간은 그 사람의 영정사진 앞에서 멈춰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슬픔은 무뎌지는 거라고 위로했지만 제게 그리움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지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이 나를 배신하는 만큼 그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돋보기 안경을 오늘 아침 한나절이나 찾아 헤맸습니다. 안방 서랍장, 화장실 선반, 심지어는 냉장고 안까지 온 집안을 다 뒤지고 혹시나 싶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맨눈으로 희미한 글자들을 억지로 읽어보려 신문을 들었을 때 차갑게 손끝에 닿는 안경테의 감촉에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안경은 제 머리 위에 버젓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도 깜빡하기 일쑤고 며칠 전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인데 갑자기 모든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지나가는 학생에게 길을 묻고서야 겨우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제 살기 바쁜데 늙은 어미의 망가져가는 기억까지 짐으로 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걱정스레 묻는 딸의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나 아프다. 내 아빠가 보고 싶어 죽겠고
이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너무 무섭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나이 드니 목소리도 늙나 보다. 너희나 잘 챙겨. 걱정 말아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서러움과 외로움에 한참 동안 가슴을 쳐야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수십 번을 되뇌어도 머릿속은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기만 합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식탁 위에는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제 밥그릇,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밥그릇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그릇의 주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밥을 풀 때면 저도 모르게 2 그릇을 채우고 맙니다. 텅 빈 그릇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사람이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배고프다, 영자야 하고 웃으며 식탁에 앉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일까요? 하얀 쌀밥 위에 그가 가장 좋아하던 노릇하게 잘 구운 조기 한 마리를 올려주고 나서야 아차 싶어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또 이랬네. 이 양반은 이제 없는데 이걸 누가 먹는다고.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기어이 터져나와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밥이 짜서 더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신도 내가 밉지요? 이렇게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만 보여서 기억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려서 나 무서워요. 이러다 내 이름도 당신 얼굴도 우리 애들 이름까지 다 잊어버리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어젯밤에는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당신 얼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가 않더군요. 나 정말 당신 얼굴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제발 나 좀 데려가요. 당신 없는 세상, 나 혼자서는 너무 캄캄하고 무서워요. 그렇게 한참을 식탁에 엎드려 울었을까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때립니다. 바람은 길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차갑게 식힙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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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거친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란 말인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은 그저 까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문소리 사이로 무언가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쉰 듯 겁에 질린 짐승이 내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살려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세상의 끝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에 실려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멎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잠시 잦아들 때면 더욱 처절하게, 바람이 울부짖을 때면 그 소리에 섞여 더욱 애처롭게 멈출 듯 이어지며 제 귓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잘못 들었을 거라, 이 궂은 날씨에 헛것이라도 들은 게라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텅 빈 집을 지키는 제게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만큼 공포스러운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스치듯 보았던 끔찍한 사건들이 흐릿한 기억을 비집고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친절을 베풀다 순간의 인정에 이끌려 문을 열어주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변을 당한 이야기가 얼마나 흔한지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흉흉한 소식들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솜이 다 죽어 얇아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두 손으로 귀를 잇는 힘껏 틀어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왜 하필 많고 많은 집 중에 불도 꺼진 우리 집 앞에서 이러는 것이냐.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집요했습니다.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목이 터져라 짖는 소리 사이사이에는 무언가로 현관문을 벅벅 긁어대는 날카로운 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 불안하게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목이 쉬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두개골 안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저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러다 저 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어쩌나, 이 끔찍한 밤이 영영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저 짐승을 좀 데려가 주오. 동네 사람들 다 잠이 든 게야? 어째서 이 시끄러운 소리를 나만 듣고 있는 것인가? 야속한 마음과 사무치는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문 밖의 소리가 거짓말처럼 잠시 멎었습니다. 드디어 제 풀에 지쳐 포기하고 가버린 것일까? 저는 가만히 숨을 죽인 채 온 신경을 귓가에 모았습니다. 싸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윙윙, 낡은 창틀을 흔드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주는 안도감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갔구나. 드디어 갔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었던 몸을 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깽깽깽. 이번에는 이전의 절박하고 거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한 듯, 서럽고도 가냘픈 흐느낌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의 마지막 신음처럼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정확하게 핥히었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치게 서러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집안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발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다가가 먼지 낀 고양이 눈 렌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렌즈 위로 세차게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문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고 축축한 세상만이 일렁이며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문 밖의 짐승이 다시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들짝 놀란 듯 남은 힘을 다해 다급하게 짖어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발로 필사적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저 아직 안 갔어요. 제발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주인을 잃고 길을 헤매는 개일지도 모릅니다. 이 무서운 비바람을 피해 잠시 몸이라도 피하려고 저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모르는 짐승을 섣불리 집 안에 들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압니까? 광견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사나운 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쓰며 차갑게 마음을 닫아걸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20년도 더 된 어느 여름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던 남편이 흙탕물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어딜 갔다가 이렇게 쫄딱 젖어서 와요. 제가 타박을 주며 수건을 건네자 그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품속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뜬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미개가 장맛비에 불어난 냇물에 휩쓸려가고 홀로 남아 죽어가던 놈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저놈도 한 생명이야. 이 비를 맞고 굶주리는데 어떻게 그냥 봐. 우리 복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지. 환청처럼 남편의 다정하고도 무뚝뚝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 저 이름 모를 짐승이 처한 상황이 꼭 캄캄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롭다고, 무섭다고 울부짖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남편 뒤에 숨어 남편이 열어주는 문으로만 세상을 봐왔던 나. 이제는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손이 차가운 현관문 잠금쇠를 감싸 쥐었습니다. 덜컥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지만 더 이상은 저 서러운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 밖의 이름 모를 짐승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 남편의 삶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의 지난 세월마저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잠금 장치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 잊고 있던 수십 년의 세월이 빛바랜 흑백 영화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면사포는커녕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아끼던 분홍 저고리 하나를 꺼내 입고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줍음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제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영자야 하고 말해주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하고 듬직한 당신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참으로 호기롭게도 말했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태어났고 쥐꼬리만 한 당신의 월급만으로는 5 식구의 입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남의 집 식당에 나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짓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손님상에 나갈 구수한 음식 냄새의 꼬르륵 소리가 나도 저는 꾹 참고 침만 삼켜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채 일하다가 손님들이 남긴 잔반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던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느 날은 주인마님이 저 아줌마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럼요, 사모님.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어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를 사서 손에 쥐어줄 때 그제야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 김영자라는 이름 석자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서럽지 않았느냐고요? 왜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왜 남들처럼 예쁜 옷 입고 멋부리고 싶지 않았고, 저라고 왜 못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와락 안길 때 당신이 제 거칠고 못생겨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생 많다, 영자야. 다 내 탓이다 하고 말해줄 때 그 모든 서러움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희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 어땠습니까? 유난히 몸이 약했던 막내 아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장 내야 할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우리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애가 타올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말없이 밖으로 나갔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꼬깃꼬깃했지만 분명 병원비와 똑같은 액수의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큰 돈을 구했냐고 묻는 제 말에 당신은 그저 아는 후배한테 빌렸어. 걱정 마 하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것도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아버님께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던 당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손목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시계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당신 몰래 부엌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시계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여보, 그 시계 내가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올게요라고 말했을 때도 당신은 그저 애가 건강하면 됐지 그깟 시계가 대수냐고 무심한 척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당신과 내가 이깟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니요. 밖에서 비를 맞으며 살려달라 울부짖는 작은 생명을 앞에 두고 내 한 몸 편하자고 이불 속에 숨어 있다니요. 만약 당신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또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자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얼른 문 열어줘라. 당신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겁이 많아졌어요. 당신이라는 세상이 무너지고 나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늙고 병든 겁쟁이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철컥. 마지막 남은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고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낡은 문이 경첩 소리를 내며 열리고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새하얀 털 뭉치 하나가 위태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볼품없이 말라버린 백구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 그 두 눈,
그 까맣고 깊은 눈동자에는 제가 지난 1년간 매일 밤 느껴왔던 세상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이 꼴이 됐어.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는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저 꼬리만 미미하게 흔들며 저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백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바닥에 흙탕물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발자국이 멈춰있던 제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온몸을 부르르 떨어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제 다리에 젖은 몸을 가만히 비볐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의 온기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의 젖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작고 미약한 온기가 제 손을 통해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까지 따스하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몸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을 보니 며칠은 좋게 굶은 듯 했습니다. 뼈마디가 만져지는 등을 쓸어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녀석을 쓰다듬고 있는데 백구는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던 것을 멈추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집안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낯선 곳에 처음 온 아이가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아주 오랜만에 부드럽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백구야? 배고파서 그래. 저는 녀석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가 찬장에 넣어두었던 어제 먹다 남은 식빵이라도 꺼내주려 했습니다. 우유에라도 푹 적셔주면 허기진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목덜미에 털을 바짝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낮은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목에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협적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가만히 서 있는 저를 지나쳐 마치 화살처럼 쏜살같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 얘야. 어디 가니? 갑자기 왜 이래? 얌전히 굴어야지. 저는 녀석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백구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향한 곳은 거실도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정확하게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낡은 가스레인지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하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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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컹, 컹, 컹.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어서 와서 확인해 보라고 저를 재촉하는 듯한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극도의 공포와 다급함으로
시뻘겋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아가? 거기에 뭐 있어? 쥐라도 봤니?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처음 보는 집에서 소란 피우면 못 써.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녀석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녀석이 짖는 곳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평범한 가스레인지 주변이었습니다. 불은 당연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벽에 달린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기름때 낀 낡은 가스레인지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정말 이상한 애구나. 시끄러우니 그만 짖어. 동네 사람들 다 깨겠다. 제가 타박을 주며 백구의 등을 쓰다듬어 말리려 몸을 숙이는 순간 제 코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가리고 지독하게 불길한 냄새가 훅 하고 스쳤습니다. 그것은 시큼하면서도 역한 생양파 썩는 냄새와도 같은 가스 냄새였습니다. 순간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황급히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가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쉥마이너스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와 함께 역하고 머리가 아찔해지는 가스 냄새가 분명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가스레인지를 살펴보니 4개의 밸브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 남편 생각을 하며 멍하니 국을 데우다가 불을 끄면서 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탓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 망치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게가 아니었다면, 만약 내가 이 녀석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잠이 들었더라면, 이 좁고 환기도 안 되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고 무심코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혹은 냉장고가 작동을 시작하는 작은 불꽃 하나에 끔찍한 상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밸브를 잠그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들어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던 집안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짖는 것을 멈추고 제게 다가와 제 얼굴과 손을 번갈아 핥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괜찮으시냐고, 이제 안심하라고, 제가 여기 있지 않냐고 위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고 더러운 생명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녀석의 비에 젖은 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마저도 생명의 향기처럼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내가 나를 살렸구나. 하마터면 나 이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뻔했구나.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울음 섞인 제 목소리가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정체 모를 백구가 그저 우연히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먼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혼자 남은 아내가 걱정되어 이 작은 천사를 보내준 것은 아닐까? 당신이 없으면 밥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기억마저 잃어가는 바보 같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이 작은 생명에 담아보낸 것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더욱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이 이름 모를 백구였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하마터면 이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파도처럼 번갈아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곤히 잠든 백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차가운 방바닥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결에 몇 번이나 몸서리를 치며 깨어났지만 그때마다 곁에서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온기에 겨우 다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옆에 꼭 붙어 제가 뒤척일 때마다 낑낑거리며 제 손을 하차주곤 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오랜만에 낯선 평온함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창문 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게 아침은 그저 또 다른 절망과 외로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제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체 때문이었을까요? 집안을 가득 채운 공기가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흔적, 활짝 열린 창문과 바닥에 어지럽게 찍힌 흙탕물 발자국을 보며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꼬르륵 마이너스. 그때 제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깬 백구가 어느새 제 뒤로 다가와 배가 고프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작은 은인에게 물 한 모금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급히 냉장고를 열어 먹을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저녁에 끓여두었던 멸치 국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물에 밥을 푹푹 말아 녀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인에게 눈 감추듯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그릇 바닥까지 싹싹 핥아 먹는 모습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먹어라, 아가. 체하겠다.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저는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른 수건으로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는 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밥 먹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제 손을 가만히 하차주었습니다. 그 까끌까끌한 혀의 감촉이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흙탕물 범벅이었던 녀석의 몰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녀석은 낯선 환경이 무서울 법도 한데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흙탕물이 씻겨나가자 이름처럼 새하얀 털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제법 늠름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분명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개가 주인이 없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애타게 녀석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녀석을 멋대로 차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녀석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가, 이제 내 집을 찾아가야지. 내 주인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어서 가자.
저는 낡은 목줄 하나를 찾아 녀석의 목에 조심스럽게 매주었습니다. 그리고 녀석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집 밖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저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백구의 주인을 아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들른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였습니다. 평소라면 물건만 사고 나오기 바빴을 텐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슈퍼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이게 본 적 있으세요? 어젯밤에 길을 잃은 것 같아서요. 슈퍼 주인은 저와 백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할머니. 이 동네에서 이런 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털빛이 아주 깨끗한 걸 보니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네요. 아이고, 주인이 애타게 찾겠네. 혹시 모르니 저기 전봇대에 한번 붙여보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슈퍼에서 파는 박스종이 한 장과 매직을 빌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적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 글씨가 자꾸만 엇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경로당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백구를 보더니 다들 귀엽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역시나 주인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개가 참 똑똑하게 생겼네. 눈 좀 봐. 사람 말을 다 알아듣겠어. 근데 우리 동네 개는 아닌 것 같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개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어. 나쁜 사람들이 잡아갈 수도 있고 빨리 주인 찾아야 할 텐데. 다들 안타까워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제 옆에 꼭 붙어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 때마다 제 등 뒤로 숨으며 저를 의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안쓰럽던지 저는 차마 녀석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녀석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이대로 내 곁에 두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녀석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세탁소의 뽀얗게 김이 서린 유리문 너머로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다리미와 함께 묵묵히 일하고 있는 주인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동네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일명 마당발이었습니다. 누구네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라면 혹시 이 백구에 대해 무언가 알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마지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세탁소 안은 익숙한 세제 냄새와 뜨거운 증기가 가득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다림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영자 할머니 아니세요? 어쩐 일이세요? 한동안 통 뵙기 힘들더니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주인 아저씨는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철마다 옷을 맡기러 자주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그저 옷을 맡기고 찾는 사이였지만 남편은 이곳에 들를 때마다 주인 아저씨와 담배 한 대를 나눠 피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네,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뭐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저는 멋쩍게 웃으며 백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환경과 뜨거운 증기에 어리둥절한 듯 제 등 뒤로 바짝 붙어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었습니다. 혹시 이게 본 적 있으세요? 어젯밤에 저희 집 앞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길래 우선 데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주인이 있는 게 같아서요. 목걸이도 없고 그래도 사람을 워낙 잘 따르는 걸 보니 주인이 애타게 찾을 것 같아서요. 주인 아저씨는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백구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백구의 얼굴을 보고 꼬리를 보고 심지어 발까지 들어보며 꼼꼼하게 녀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아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놈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털빛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걸까 하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곧 이 녀석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네 개인지 아시겠냐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틀림없네.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 자국 이거 영락없네. 맞아. 먼저 간 박영감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챙겨주던 그 백구 아니야. 아이고 이놈아. 내가 여태 살아있었구나. 박영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안 보이길래 동네 사람들 모두 너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만 주인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남편의 성씨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찬 세탁소 안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우리 영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제야 제 얼굴을 보며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정말 몰랐어요? 박 영감님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이놈 밥 챙겨줬잖아요. 주인이 없어서 굶고 다니는 게 안쓰럽다고 집에서 밥이랑 반찬까지 싸가지고 나가서 먹이곤 했어요.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동네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구먼. 영감님이 이놈을 얼마나 예뻐했는데 우리 복실이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당신 없으면 이놈 굶어 죽는다고 걱정을 그리 하셨는데 복실이 20여 년 전 우리 막내 아들이 학교 앞에서 주워와 키우다 병으로 떠나보낸 우리 집 첫 강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 떠돌이개에게 붙여주고 당신은 매일같이 아무도 모르게 밥을 챙겨주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의 짐이 될까봐 당신은 평생 그랬던 것처럼 또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혼자서 매일 아침 이 작은 생명을 돌보며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까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왜 이 녀석이 그토록 집요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지 어째서 처음 들어온 집의 부엌 구조를 훤히 알고 곧장 가스레인지로 달려갔는지 그것은 아마도 매일 자신에게 밥을 주던 남편의 몸에서 밴 익숙한 집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위험한 가스 냄새를 맡고 자신을 돌봐주던 은인의 아내, 바로 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녀석은 매일같이 우리 집 주변을 맴돌며 당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 제게 닥친 위험을 직감하고 자신을 구원해준 주인의 마지막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는, 아니 복실이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맣고 깊은 눈동자 속에 그리운 남편의 따뜻하고 다정한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자 꺼지지 않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나를 지켜주겠다는 하늘에서 보내온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었군요. 나를 지켜준 게 당신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실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복실이는 제 눈물을 핥아주며 가만히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보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동네가 울리도록 저는 한참 동안 복실이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녀석은 더 이상 떠돌이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아니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위해 보내준 소중한 가족이자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제 세상의 톱니바퀴가 복실이라는 작은 윤활유 덕분에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복실이의 축축한 코와 까끌까끌한 혀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아침이에요. 하고 말하는 듯 제 얼굴을 핥으며 잠을 깨우는 녀석 덕분에 더 이상 공허한 정막 속에서 눈을 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밥을 차리면서 자연스럽게 복실이의 밥도 함께 챙겼습니다.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인 식탁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제 아들 복실이의 것이었으니까요. 사료를 살 돈이 넉넉지 않아 제 밥에 국을 말아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복실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꼬리를 치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잊고 있던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실이의 산책을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매일 아침과 저녁 복실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복실이를 먼저 알아보고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 녀석 복실이 아니에요?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통 안 보이더니만 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셨구나. 복실아, 이놈.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영감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 사람들은 남편과 복실이의 이야기를 하며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시리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복실이가 있었고 남편의 추억을 공유하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깜빡깜빡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복실이가 짖어서 알려주었고 동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실이와 함께 웃고 걷고 이야기하며 느리지만 분명하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실이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무뚝뚝하지만 다정했던 남편의 눈빛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제 발치에 가만히 엎드려 잠이 들면 저는 남편의 무덤가에라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복실이가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게 하고 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산 중턱의 작은 묘지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차마 혼자서는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늠름한 복실이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힘든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헥헥 복실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제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소나무 아래 자리한 남편의 작은 봉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을 거라는 걱정과 달리 무덤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이 며칠 전에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봉분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영자예요. 당신 아내. 복실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얌전히 옆에 엎드려 봉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바보처럼 가스밸브도 잠그지 못해 죽을 뻔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보낸 이 기특한 아들이 어떻게 나를 구해주었는지. 여보, 당신이었군요. 나를 찾아온 게 당신이었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말도 안 했어요? 또 혼자서. 이 녀석 이름이 복실이라면서요. 우리 첫 강아지 이름 당신 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나만 잊고 살았지.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당신이 보내준 우리 아들, 복실이랑 같이 씩씩하게 잘 살게요. 당신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 당신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여보.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는 복실이와 함께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실이는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봉분을 향해 멍 하고 한번 짖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그래, 영자야. 나도 사랑한다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당신이 남겨준 사랑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에 다녀온 후 제 세상의 시간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멈춰있던 괴종시계에 약을 주고 먼지를 닦아내자 묵직한 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울리는 시계 소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정적을 깨는 소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새로운 희망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복실이의 축축한 코와 까끌까끌한 혀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아침이에요. 하고 말하는 듯 제 얼굴을 하드며 잠을 깨우는 녀석 덕분에 더 이상 공허한 정막 속에서 눈을 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밥을 차리면서 자연스럽게 복실이의 밥도 함께 챙겼습니다.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인 식탁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제 아들 복실이의 것이었으니까요. 사료를 살 돈이 넉넉지 않아 제 밥에 멸치를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말아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복실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꼬리를 치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잊고 있던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녀석이 밥을 다 먹고 나면 제 무릎에 턱을 괴고 가만히 저를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 까만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꼭 남편이 영자야, 밥은 먹었어? 하고 묻는 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치매라는 병만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온 집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분명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텔레비전 위에 놓인 약봉지를 앞발로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약을 먹을 때까지 녀석은 낑낑거리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찌개를 끓이다 깜빡 잠이 들어 집안의 연기가 자욱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정신이 아찔해질 때쯤 저를 흔들어 깨운 것은 미친 듯이 지저대며 제 얼굴을 핥는 복실이었습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이고 제 길잡이이며 제 삶의 동반자이자 남편이 보낸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제 말에 걱정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말 좀 들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개 한 마리 믿고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세요? 남들 보기에도 그게 훨씬 낫고요.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기대어 잠든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 제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 복실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들과 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요양병원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노골적인 짜증과 원망 대신 어색한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은 쭈뼛거리며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찬물을 올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복실이는 제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낯선 손님들을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저는 모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실이와의 첫 만남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밤, 살려달라 울부짖던 복실이의 울음소리,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가스 누출 사고, 그리고 세탁소에서 알게 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같이 돌봐왔다는 기막힌 사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과 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당혹감이 어렸지만 이내 그 눈빛은 놀라움과 죄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들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군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게가.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어. 아빠가 엄마 걱정돼서 보내주신 거였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제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어머니 고집 부린다고 생각 안 할게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복실이 간식도 사오고요.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실이는 제게 남편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식들까지 되찾아 준 것이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제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을 딴 작은 통장을 만들어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의 일부를 떼어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복실이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이제는 제가 세상의 다른 복실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다시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복실이와 함께 남편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찾아왔던 그곳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시든 국화 대신 직접 가꾼 화분에서 피워낸 탐스러운 철쭉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 아들 복실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주는 덕분이에요. 이제는 하나도 외롭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봉분을 어루만지며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복실이는 제 옆에 앉아 마치 남편에게 인사를 하듯 봉분을 향해 멍멍 하고 2번 짖었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이 보내는 사랑의 응답일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의 남편은 죽어서 한 마리의 개가 되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떠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내 기억 속에, 내 심장 속에, 그리고 이제는 내 곁에서 살아 숨쉬는 이 작은 생명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질지언정 사랑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매일 아침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깨닫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위대한 사랑과 함께 나의 진짜 인생은, 나의 가장 행복한 노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가족이라 부르기도 하고 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인연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기 삶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세상이 되어준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혔던 영자 씨, 그리고 주인을 잃고 굶주림과 추위 속을 헤매던 복실이. 둘은 칠흑 같던 밤 서로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영자 씨에게 그저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되살린 생명의 은인이었고 희미해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길잡이였으며 무엇보다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랑의 장표였습니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 속에서 영자 씨는 남편의 사랑을 보았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자 씨의 곁에는 세상 가장 든든한 아들 복실이가 함께합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희망찬 노년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질지언정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억만큼은 그들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기적 같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인연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손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